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 바로 인지전에 대한 건데요. 네. 특히 중국, 북한,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벌이는 그 영향력 공작들. 맞아요. 이게 뭐 단순히 가짜뉴스 퍼뜨리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더라고요. 선거 개입 같은 아주 민감한 문제까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신 사회의 갈등을 막 부추기고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서 결국 자기들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거죠.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그 실체가 뭔지, 또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할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럼 먼저 중국부터 좀 보죠. 자료 보니까 중국이 그냥 정보만 흘리는 게 아니라 아예 한국 여론이나 가치관, 심지어 정책 결정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개입하려 한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네, 특히 그 차구출해라고 하죠. 아, 남의 입을 빌려서 말하는 방식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친중 메시지를 퍼뜨리고 또 한국의 어떤 특수한 환경들, 뭐 동포 정책이라던가 경제 의존도가 높다던가 하는 것들? 그런 점을 이용한다는 거군요.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흥미로운 건 그 대만 싱크탱크 평가인데요. 네네. 한국이 중국 영향력에 꽤 취약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82개국 중에 13위니까. 생각보다 높네요. 특히 1대1로 참여 안 하는 나라 중에서는 거의 최상위권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공식적인 관계랑 상관없이 미디어나 여론 쪽으로 침투가 심각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총선 때도 그런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하던데요. 예, 국정원이나 MS에서 밝혀낸 건데 뭐 의료 파업이나 경제 문제 같은 걸로 정부 책임론 막 부각시키고 온라인 댓글로 여론 조작하려 한 정황들이 있었죠. 그럼 북한은 어떤가요? 최근에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더 공세적으로 나왔다고요? 맞아요. 2023년 말에 노선을 바꾼 뒤로는 확 달라졌어요. 24년 총선 때는 뭐 탄핵, 심판 이런 구호까지 내걸면서 직접적으로요? 네, 아주 노골적으로 정권 퇴진을 선동했죠. 그리고 딥페이크 같은 신기술 쓰려는 움직임도 좀 보이고요. 기술까지 동원해서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사이버 공작을 막거나 수사하는데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수사권 공백 문제도 그렇고. 대응 역량에 약점이 있다는 거군요.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좀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이런 평가네요. 네, 아무래도 국내 기반이 중국이나 북한보다는 약하니까요. 그래도 아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거에 대한 보복 이런 차원에서. 아, 그런 식으로요? 네, 관용 매체 동원해서 비판 여론 만들고 또 정보기관이 친러 성향 유튜버 접촉해서 러시아 편드는 컨텐츠 만들게 유도하고.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앞으로 상황 봐서 개입 수위를 더 높일 수도 있고요. 배제할 순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외부 위협에 맞서는 우리 방어 시스템, 여기에 어떤 허점들이 지적되고 있나요? 특히 법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기가 있던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있는 법, 뭐 국가보안법 같은 게 주로 북한 간첩 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전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하는 좀 더 광범위한 영향력 공작에는 법을 적용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군사김을 빼돌린 중국인이나 포섭된 군무원한테 간첩죄 적용이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이게 딱 그 경우죠. 그래서 그 호주 교수 클라이브 해밀턴이 한국은 법이 없어서 촛불 밑에서 더듬는 격이다, 이렇게 비판했군요. 맞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단순 간첩 행위를 넘어서는 그런 교묘한 개입에는 법적 공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럼 대안은 뭘까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가칭 반외세 개입법 같은 좀 포괄적인 법을 만들고 안보기관의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법적인 틀 말고 정책적인 허점도 있다고요? 그 상호주의 문제. 네, 외국인 정책에서요. 특히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가 좀 눈에 띄죠. 아, 그거요. 외국인 유권자 중에 중국 국적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정작 우리는 중국에서 투표 못한다는 거. 네, 작년 4월 기준으로 외국인 유권자가 한 14만 명 되는데 그중 81%가 중국 국적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거든요. 이게 완전 비대칭이네요. 그렇죠. 이런 비상호적인 권리가 안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도 허점이 있다고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헌법상 청원권은 국민한테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스템 상으로는 장기 체류 외국인도 사실상 청원에 동의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죠?
만약에 외국 정부가 자국민들을 동원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 국내 여론을 왜곡하거나 압력을 넣으려고 하면 이 시스템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여론 조작의 통로가 될 수 있군요. 네, 심각한 왜곡을 낳을 수 있으니 국민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던가 기술적인 보완이 시급하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방어적인 측면을 봤는데 공세적인 대응 전략도 제시됐네요. 특히 북한 대상 시나리오가 아주 구체적이던데요. 네, 그렇죠. 단계별로 나눠놨는데 평시에는 사이버 공격이나 대북 심리전, 전단 살포 같은 거요. 이걸로 북한 내부를 좀 흔들고 네. 만약 북한이 직접 도발을 해온다. 그러면 즉각 보복하는 거죠. 예전에 천안함 때처럼 잠수함 어뢰 공격이라던가 아니면 주요 시설을 타격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다시 트는 거. 강도를 높이는 거군요. 네, 그러다 만약에 핵 공격 징후 같은 아주 중대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지휘부 제거 작전, 소위 참수 작전이죠. 아니면 AI 딥페이크 같은 걸로 아주 강력한 심리전까지 고려하는 단계적이면서도 비례적인 대응을 염두에 두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구상이죠. 장기적인 아이디어도 흥미로웠어요. 한국판 스타워즈, SDI 구상 발표라던가 아니면 북한 전역의 위성 인터넷과는 한반도판 스타링크 구축. 네, 그런 아이디어들이요. 이게 단순 군사적 대응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심리적, 인지적 압박. 그렇죠. 실제 군사적 효과도 있겠지만 그 자체로 상대방의 생각이나 계산에 영향을 주려는 인지전의 일부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중국, 북한, 러시아의 인지전 위협, 이게 당신 사회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얼마나 현실적이고 다층적인 위협인지 좀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특히 선거 같은 민감한 시기에는 이런 공작이 더 노골화될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얘기 나눈 것들, 법적 공백이라든지 상호주의 원칙 문제, 국회 청원 시스템 허점 같은 구체적인 사안들. 네네. 이런 것들이 왜 당신에게 중요한 문제인지, 또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번 꼽씹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신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당신 스스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보고 또 건전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는 힘,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인지적 방어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모두 함께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